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살인까지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살인죄로 무죄가 확정된 사람의 경우 나중에 확실한 증거가 나오더라도 다시 같은 제목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해도 말이죠. 전 여자친구인 브렌다를 살해했다는 죄로 재판을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멜빈 역시 그러했습니다. 훗날 그의 범행이라는 완벽한 증거가 발견되고 그녀를 살해했다고 인정했지만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었기에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평화롭게 죽었을 겁니다.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브렌다는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여성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다투는 걸 싫어해 부딪히는 일이 있다면 본인이 먼저 피했고, 웬만한 것들은 상대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성격이었던 그녀는 젊은 나이에 고등학교 때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억압하는 그에게 지친 그녀는 얼마 안 가 이혼했고 간호조무사 교육을 받아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서 그녀는 동료는 물론 환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친절하고 사려 깊은 그녀를 싫어하는 이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긴 했죠. 친구의 소개로 그녀는 한 남성과 만났는데 서로 잘 맞았던 둘은 얼마 뒤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둘의 관계는 꽤 오래 지속됐고 언젠가는 결혼할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몇 년의 사귄 끝에 둘은 헤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는 것과 술만 마시면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나쁜 행동 때문에 실망해 그를 떠난 것이었죠. 이혼의 상처 때문에 브렌다는 만날 상대를 신중하게 고르는 듯 보였는데 36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가족들에게 청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당시 사귀고 있던 50살의 멜빈이라는 남성에게 말이죠. 가족들은 그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브렌다를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휘두르는 것이 눈에 보였던 남성이었거든요. 청혼을 받은 뒤 더 거칠어지는 그의 모습에 가족들은 걱정했고 그녀 역시 후회했습니다. 1988년 9월 23일, 결국 그녀는 헤어지자고 말하기 위해 받았던 반지와 보석을 챙겨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녁 11시 반에는 돌아오겠다는 딸이 오지 않자 걱정했습니다. 딸이 그와 헤어지자고 말하러 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 그러했죠. 다음날 새벽이 되어도 오지 않자 어머니는 결국 멜빈에게 전화했는데 그는 그녀가 11시 반에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역시 그녀의 행방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말하자 결국 그녀의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했습니다. 이틀 뒤 그녀의 차가 근처 고속도로에서 발견됐는데 타이어가 펑크나 있었고 뒷좌석과 차 외부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찰은 FBI에까지 지원을 요청. 별다른 단서는 없었지만 용의자는 한 명 있어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을 그녀가 헤어지려고 했던 멜빈이었죠. 브렌다와 친했던 오빠의 여자친구 린다는 평소 그녀가 멜빈의 집착 때문에 힘들어했고 특히 남들과는 다른 성적 취향 때문에 곤란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해선 그의 전 아내 역시 똑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FBI는 멜빈이 그녀의 실종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조사했죠. 그들은 그가 최근에 만난 것으로 확인된 전 여자친구 메리를 찾아갔는데 그녀는 5개월 전부터 만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되며 그녀를 신문했고 거짓 반응이 나오자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기나긴 설득 끝에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멜빈이 그녀를 살해하는 것을 보았고 함께 뒷마당에 묻었다고 말이죠. 이 말을 듣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주장으로는 그가 자기를 죽일 것 같아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브렌다가 유기된 장소를 알아냈지만 멜빈의 범행이라는 물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범행 도중 사진을 찍었다고 했지만 그가 가져갔기에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거든요. 형량을 줄여줄 테니 도청기를 몸에 숨기고 그의 자백을 유도하라는 제안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그와 만나 유기 장소가 불안하다는 말을 넌지시 꺼냈는데 그는 우리가 파낸 곳은 얕지 않아 라고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FBI는 중요 증거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의 증언과 정황 증거들을 빗대어 볼 때 그가 말한 내용은 브렌다를 유기한 장소에 대해 말하는 것이 분명했으니깐요. 이제 그들은 그를 체포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위치를 알고 있었지만 혹시 그에게 알려지면 발뺌할까 확인하지 않았던 브렌다의 유해가 필요했죠. 메리가 말한 장소에서 발견된 그녀의 유해는 부패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멜빈의 자백이 담긴 녹음 테이프가 없었다면 DNA 증거도 오염됐기에 사인은 물론 그의 범행이라 증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검찰은 그를 살인죄로 기소했고 법의 심판을 받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심원단은 그에게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우리가 파낸 곳은 얕지 않아 라는 녹음 내용에 대해 배심원단은 금고 같은 것을 숨겼을 때 하는 말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검사가 흑인이었다는 것과 증인의 태도가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켄턴 카운티는 90년대 초에도 인종차별이 심하기로 악명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흑인 검사를 좋지 않게 보았고 거기에 증인인 메리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증언 도중에도 웃음을 터뜨리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원래 물적 증거가 없는 이상 증언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그 당시 배심원들에게 있어 그녀는 신뢰가는 증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녀의 단독 범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질투 때문에 그러한 짓을 저질렀다고 말이죠. 그렇게 배심원단은 무죄를 판결했고 판사는 생각지 못한 판결에 당황한 나머지 브렌다의 가족들에게 사과문을 쓰는 이례적인 조처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멜빈은 무죄로 풀려났지만 6개월 만에 다시 재판대에 서야 했습니다. 재판 전에 압류를 피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집을 넘겼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형제들이 그 집을 팔았고 새로운 주인이 집을 정리하던 중 멜빈이 브렌다를 살해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해 신고했거든요. 낡은 카펫을 교체하다가 발견된 바닥 환기구에서 브렌다가 돌려준다며 가지고 갔던 보석과 메리가 말했던 그가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을 찍은 필름이 발견된 것입니다. 하지만 맨 처음 말씀드렸던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검찰은 그를 위증죄로 기소했고 그렇게 다시 재판대에 선 그는 1992년에 8년 1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자기를 떠나려고 한 그녀를 살해했다고 인정했고 그녀가 고통스럽지 않게 죽었다는 말을 하며 보는 이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1997년 10월 31일에 출소한 그는 브렌다의 고용주와 다투었던 다른 사건에서도 거짓 증언을 했던 것 때문에 위증죄로 기소됐고 그렇게 풀려나자마자 9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2006년 12월에 출소한 그는 2008년 9월 1일에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어 사망한 것으로 결론났죠. 허무하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 지옥으로 간 멜빈. 이런 나쁜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